오늘 밤샘 인문학에서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적 문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워낙 많은 해석과 논쟁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먼저 기본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는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국가는 제가 아테네의 사상가로서 인간과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은 탐구를 시도한 저술입니다. 일반 독자들은 이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책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실은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정의에서 시작하여 교육, 정치, 영혼의 구조, 궁극적으로는 이상 국가의 형상까지 철학적 사유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책은 총 10권으로 나뉘며 대화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트라시마코스, 폴레마르코스 등 다양한 이들이 등장하지요. 이들은 각자의 견해와 질문을 통해 정의와 국가의 본질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고 논박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성은 이 책이 정의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공동체 전체의 질서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이 인간의 영혼에서 시작해 이상적인 도시국가의 형상으로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국가가 단순한 정치 철학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국가는 단지 정치 체제나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를 단순한 제도나 법률의 집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인간 영혼의 확대된 모형입니다. 즉, 한 개인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조화를 더 큰 규모에서 구현한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란 먼저 정의로운 개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운 개인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곧 이상 국가를 상상해보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 때문에 국가는 인간학, 윤리학, 교육학, 정치학이 복합적으로 얽힌 텍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책의 중심 구조는 영혼의 구조와 국가의 구조가 평행을 이룬다는 생각이군요. 책의 구성에 따라 독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요 단계들을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1권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기존의 관념들을 하나하나 비판합니다. 특히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을 통해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는 냉소적인 주장에 맞서게 되지요. 2권부터 4권은 정의로운 국가의 설계를 통해 정의 그 자체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계급, 즉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계급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국가 전체가 조화와 질서를 이룬다는 논리를 펼치지요. 5권에서는 여성과 철학자의 역할, 공동 양육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7권에서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와 선의 이데아 개념이 등장하며 철학자가 왜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밝힙니다. 8권부터는 타락한 정치 체제들, 즉 티모크라티아, 명예정치, 올리가르키아, 과도정치, 데모크라티아, 민주정치, 티라니아, 폭군정치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며 어떻게 이상국가가 붕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10권에서는 시인과 예술가의 모방 문제, 영원의 불멸, 사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사유의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가는 이처럼 하나의 도시국가를 설계하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사유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결국 국가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플라톤 철학의 집대성이자 인생 전체를 담은 대화록이군요. 그렇다면 이 책을 쓸 당시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런 기획을 하시게 된 건가요? 당시 아테네는 소피스트들의 언변과 민주정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정의는 상대화되었고 시민들은 말 잘하는 자가 곧 진리를 말하는 자라 착각하게 되었지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저는
무엇이 진짜 정의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런 절망과 비판의 시대에 철학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회복시키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며 그 진리는 단지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조화에 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책은 단지 이론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의 도덕적 위기 속에서 나온 시대적 응답이기도 하군요. 예, 국가는 제 철학의 근간이며 동시에 인간에게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국가에 살기를 원하는가? 그보다 먼저 당신은 어떤 영혼을 지니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플라톤 선생님, 이번에는 이 책의 가장 중심 개념인 정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책에서 정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의는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국가 1권의 초반부는 바로 그 정의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는 냉소적 정의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지요. 그에게 정의란 권력을 준 자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이 곧 정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참된 정의가 아니라 단지 힘의 논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정의를 권력의 도구가 아닌 인간 영혼과 공동체 안의 질서와 조화로 다시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질서와 조화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책 속에서 정의는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나요? 단지 추상적인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의는 매우 구체적인 형상을 가집니다. 먼저 저는 하나의 도시국가, 즉 칼리폴리스라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상상합니다. 그 공동체는 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이 각각의 계층은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란 바로 이들이 자기 일에 충실할 때 성립됩니다. 다른 계층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몫을 다할 때 국가 전체가 조화롭고 질서 있게 유지됩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할 것. 단순하지만 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개개인의 차원에서 정의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인간 영혼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 이성은 진리를 분별하고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기계는 명예와 용기를 추구하며 이성을 보조합니다. 욕망은 생존과 쾌락을 추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충동이지요. 정의로운 인간이란 이성의 통제 아래 기계와 욕망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 내면에서도 각 부분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질서를 따를 때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개인의 정의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이고 개인의 정의는 영혼 안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국가와 인간을 평행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두 세계는 하나의 동일한 윤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트라시마코스처럼 정의보다는 불의가 유리하다고 믿는 이들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셨나요? 저는 국가 2권 이후에서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라는 인물들을 통해 불의가 더 이익이 된다면 정의는 왜 필요하냐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다면 과연 정의로운 삶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요. 하지만 저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정의는 외적 보상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인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불의한 삶은 외면은 번듯할지 몰라도 영혼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정의로운 삶은 평정과 조화 속에서 내적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은 정의가 단지 도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정의는 법이나 규범을 넘어서 인간이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영혼의 건강이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균형 잡힌 식습관과 운동이 필요하듯 영혼도 정의라는 질서를 가질 때에야 비로소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런 철학적 설명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국가는 단지 이론적인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묻는 책입니다. 그 중심에 정의가 있으며 정의는 인간의 품성과 공동체의 상태를 함께 다루는 질문이지요. 따라서 정의로운 삶은 곧 인간다움의 조건이며 정의로운 국가는 인간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틀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두 번째 핵심이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플라톤님, 앞서 정의에 대해 자세히 들으며 인간 영혼과 공동체 안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국가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자유는 종종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 규율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진정한 자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의 자유는 이성에 따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즉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지배입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계와 욕망이 그 질서에 순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외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절제를 통해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자유란 방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외부의 힘에 지배받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주인에 의해 종속된 존재입니다. 반대로 이성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절제하며 주어진 삶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곧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국가란 어떤 모습입니까? 국가에서는 민주정도, 과도정도, 참주정도 모두 비판적으로 다루셨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국가인 칼리폴리스가 무너지며 나타나는 5가지 정치 체제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정은 겉으로 보기엔 가장 자유로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무한한 자유가 민주정의 몰락을 불러옵니다. 모두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며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지고 맙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시 질서를 갈망하게 되고 그 틈을 타 등장하는 이가 바로 참주입니다. 그는 혼란을 정리해주겠다며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자유는 억압으로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타인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자유란 질서 없는 해방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자기 통제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허락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인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지혜로운 철학자가 통치함으로써 국가는 이성적 질서 속에 놓이게 되고 그 안에서 비로소 구성원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철인 정치는 다소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지 않는 체제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진리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하려면 음악을 알아야 하고, 배를 조종하려면 항해술이 필요하듯 국가를 이끄는 일에는 철학적 십견과 도덕적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철인은 단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극복하고 전체의 선을 위해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철학자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체제는 무지한 다수의 충동적 결정보다 더 높은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높은 자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단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의 자유를 말합니다. 무질서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이해하며 이성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자유입니다. 욕망과 무지가 지배하는 상태는 외견상 자유로워 보여도 그 내면은 늘 흔들리고 의존적이며 불안합니다. 결국 자유란 이성에 기반한 자율의 상태이며 그것은 훈련과 절제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자유란 단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힘,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역과 철학, 그리고 공동체 안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란 단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이다. 이성에 지배받는 영혼은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것은 외적 억압과는 무관한 가장 깊은 내면의 해방입니다. 플라톤 선생님, 지금까지 국가의 구조, 정의, 자유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는 시대를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국가는 단지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설계한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진리와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성과 갈등, 욕망과 이성의 투쟁은 여전하지요. 국가는 바로 이 점에서 인간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정치 제도보다도 인간 내면과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제도나 권력의 분배로 이해하지만 정치는 결국 인간 영혼의 확장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인간이 모이면 정의로운 공동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먼저 개인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이성, 기계, 욕망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 조화가 그대로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란 영혼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정치란 삶의 기술이며 그 기술은 철학을 통해 연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읽으면 종종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철인 정치, 신분제, 예술 검열 같은 요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국가는 이상국가를 하나의 가설적인 설계도로 제시한 것이지 현실 정치에 바로 적용하라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철인 정치 역시 권력을 추구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 절제와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규제도 예술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힘을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이 진리와 도덕에서 멀어질 때 그것은 공동체를 혼란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므로 국가에서 제시한 방식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바람직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영혼을 조화롭게 이끄는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읽으며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육입니다.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핵심은 단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절제와 용기를 갖춘 인간이야말로 공동체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철학의 역할입니다. 철학은 단지 고상한 말의 유희가 아니라 삶의 기술이며 국가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치고 방향이 모호한 시대일수록 철학은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성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토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철학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후대의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십니까? 저는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이 되기를 바랐던 철학자였습니다. 국가는 완벽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조금씩 더 정의롭고 조화롭게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후대의 독자들이 저를 단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삶과 철학을 잇는 다리를 놓고자 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 대화가 바로 그런 다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정치 철학의 고전인 동시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찰의 책입니다. 플라톤 선생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고전은 멀리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질문을 던지는 친구입니다. 지금 국가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